혹시 유색인종이요, 골프 4대 메이저 대회나 테니스 그랜드슬램에서 처음 우승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골프는 30년이 채 안 됐고요, 테니스도 5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심지어 인종차별 때문에 대회에 나오겠다는 선수들을 심하게 협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인들의 전유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뭐죠? 맞아요, 마라톤. 근데 이 120년 넘는 대회 마라톤의 역사에서 남녀가 모두 참여한 건 또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역시 50년이 채 안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죠. 백인 아이들의 방에 처음으로 흑인 스포츠 스타의 사진이 걸리고요.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스타의 자리에 아시아인, 또 한국인 스타가 등장하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스포츠 스타들 덕분에 희망을 얻고 또 한계에 도전하고, 그렇게 인종 때문에, 성별 때문에, 아니면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장벽들이 본격적으로 무너졌던 지난 50년. 잘 살펴보면 변화를 일으킨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콜라보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나이키의 50년입니다. 뭔가 인트로 멘트가 거창했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를 검색하면 이 검색창에서 튀어나오는 여러 연관 검색어는요, 나이키 로고, 운동화, 의류, 그리고 드로우 등등. 개인적으로 드로우 좀 잘 돼봤으면 좋겠어. 돼봤니? 아무튼 이렇게 나이 먹고도 계속 나이키 제품 갖고 싶게 만드는 거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죠? 나이키라고 해서 신고 왔잖아. 여기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신고 나오는, 영화에 신고 나오는 신발이에요. 톰 홀랜드가 노웨이 홈에서 영화에 신고 나와. 아무튼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요, 여러 스포츠 브랜드, 심지어 명품 브랜드까지 제치고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패션 브랜드라는 위상이요, 단순히 멋지고 기능이 좋은 운동화, 의류 이런 것 때문에만 만들어졌을까? 아니 물론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나이키의 역사를 곰곰이 되짚어보면서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그게 뭘까?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변화를 일으키고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육상 선수 출신의 20대 청년이 자신의 코치와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시작하고요. 일본 아식스 운동화를 들여와서 미국 서부에 팔다가 회사 이름을 나이키로 바꾼 게 1972년이었죠. 그 전까지는 회사 이름을 블루리본 스포츠라고 했었는데, 가난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스우시 로고를 만들고 첫 나이키 신발을 스포츠용품 전시회에 내놔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 아마 예전부터 소비더머니 보신 분들은, 우리 귀인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첫 신발 만들었던 공장 이름이 멕시코에 있는 캐나다 공장이었나? 근데 다른 브랜드와 달리 나이키가 처음부터 한 일이요, 바로 잠재력을 갖춘 선수를 알아보고 그 선수를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거였어요. 기존의 대형 스포츠 브랜드가 선수들한테 그냥 용품 후원해주는 정도에 그칠 때요, 신생 브랜드였던 나이키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한테 아주 통 크게 베팅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스타성일 수도 있다는 걸 내다보면서. 근데 스포츠가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요, 나이키의 그런 행보들이 없었다면 과연 스포츠 시장이 지금처럼 커질 수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선수들이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긴 것도 물론이겠고요. 그리고 혹시 과학자와 스포츠 브랜드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겉으로 보기에도 좀 특이했다는 프랭크 루디라는 이름의 항공우주공학자가 에어쿠션을 들고요, 나이키를 찾아온 게 1977년이었죠. 이 프랭크 루디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만든 장치, 그게 바로 나이키의 상징 중 하나인 나이키 에어죠. 저거 절대 성공 못한다, 그리고 저거 금방 터진다 뭐라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에 무색하게요, 이제 나이키 에어라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됐죠. 이후에는 발바닥 전체를 감싸는 맞춤형 스파이크 전장, 줌 울트라, 이게 장착된 신발을 신고 칼루이스는 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면서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놀라운 혁신이었던, 소재를 혁신해가지고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드라이핏. 한 짝의 무게가 100g도 채 안 됐던 가장 가벼운 황금빛 트랙 스프링. 이 밖에도 플라이니트는 물론이고요, 42.195km를 달릴 때 그 누구도 넘지 못했다는 2시간 벽을 깨기 위해 만들어진 줌엑스 베이퍼 플라이. 물론 비공인 기록이지만 엘리우 킵초게는 이걸 신고 2시간 벽을 깨는데 성공했죠. 스포츠라는 벽을 넘어서요, 어찌 보면 생소해 보일 수 있는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나이키의 새로운 시도가 나이키를 그만큼 성장시킨 거죠. 실제로 에어쿠션이 가장 먼저 장착된 농구화 에어포스1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니커이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나이키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좋은 밑창을 만들겠다고 집에 있는 그 와플 틀에다가 생고무를 부어가지고 와이프한테 혼나고, 그리고 본인이 육상 코치인데
가르치는 학생들 운동화 가벼운 거 신겨보겠다고 막 물고기 껍질 같은 걸로 운동화 만들어서 막 신기고 했을 정도니까 어찌 보면 이랬던 흐름은 나이키의 운명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키가 역사적으로도 커다란 두 가지 틀을 깨트리고 변화를 일으킨 해가 1984년이에요. 첫 부분에 말씀드린 올림픽에 남녀 마라톤 종목이 모두 생긴 게 1984년이거든요. 대회를 앞두고요, 나이키가 올림픽에 여성 마라톤 종목도 생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실현된 거죠. 그리고 열린 첫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바로 나이키가 후원했던 조앤 베노잇 세뮤얼슨이었죠. 그의 발에는 나이키가 신겨져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나이키의 영원한 귀인 마이클 조던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도 1984년이었죠. 당시에 네로라는 스포츠 스타가 1년에 10만 달러 정도 받으면 최고 수준일 때요, 그보다 무려 5배를 프로 데뷔도 안 한 신인한테 베팅한 거죠. 자, 이런 여자 마라톤 마이클 조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던 영역, 금기시됐던 일에 도전한 거예요. 마라톤 하면 당연히 남자만 하는 거고, 스포츠 스타 하면 을에 자신과 같은 피부색의 스타를 응원하는 게 보통이고 당연시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요, 나이키와 조던의 만남은 스타일 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천편일률적이었던 제품들의 컬러를 다양하게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요, 또 농구를 벗어나서 다른 종목으로, 또 전 세계 내 일상으로, 또 지금까지도. 아마 이 마크 보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요즘에는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꽤 되지만 1992년에요 나이키 그라인드라고 하죠. 나이키가 헌 신발 등에서 나오는 고무, 폼, 섬유, 가죽 등을 수거해서요, 이걸 새로운 소재로 재가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이키 전 매장에서 수거한 운동화를 나이키 그라인드로 바꾸는,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훨씬 커져서요, 기부하고 개조하고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도 발전했죠. 그리고 나이키는요, 특정 스포츠 종목들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벽을 깨트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백인들의 전유물로 불렸던 골프와 테니스죠. 프로 데뷔할 때 나이키가 무려 4천만 달러를 안겨줬다는 타이거 우즈. 1997년이 바로 21살의 타이거 우즈가 유색인종 최초로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서 역사를 바꾸냈고요. 레전드에게도 시작은 있는 법이죠. 나이키가 훗날 스포츠 역사상 여성 선수로는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안겨줬던 레전드 세레나 윌리엄스가 프로에 데뷔한 것도 1997년이었어요.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지금도 활약하고 계시는 최경주 선수, 오사카 나오미, 그리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미국에 처음으로 한국 여자 골프 열풍을 일으킨 박지은 선수 등등. 스타가 될 잠재력이 보이면 인종, 성별, 나이 같은 거 가리지 않고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에게 큰 후원을 하고 이들이 레전드가 되고 실제로 변화를 일으킨 데는 나이키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제품을 처음 선보이기 시작하고, 에어솔을 사용했던 온실가스는 비온실가스로 대체하고, 에어 쿠션을 생산할 때 비닐이 아닌 제조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나이키의 표현에 따르면 스포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를 생각하는 디자인에 더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요, 한국을 비롯한 각 지역의 특색들을 담아내고, 기존에 이런 종목들이 스포츠지 저게 무슨 스포츠냐 이런 틀을 깨트려서 일상에 녹아들고, 사람들마다 다른 신체, 여기에 맞는 다양한 핏을 제공하는 것도 나이키가 하는 모든 일들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죠. 아시아인을 위한 핏을 확대하고 플러스 사이즈, 또 임신한 분들을 위한 컬렉션도 내놓고요, 아이들을 위한 제품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등. 지난 50년 동안 저런 건 왜 하지? 하는가 싶던 나이키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에는요,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장벽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경험할 때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해지고 이 세상도 더 나아질 거라고. 자, 과거 50년에 이어서 나이키의 미래 50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과 함께 사람들의 생각과 시장을 확장시키면서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경험을 받고 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원하는 그런 놀라운 브랜드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